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저의 그 생각과 상관이 없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남편을 만남으로 인해서 러시아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련 당시에 들어갔는데 1991년도에 소련에 들어갔고, 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진에 이제 보게 되면 어, 어땠죠? 완전 레닌 이렇게 그 쓰러져 있는 게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공산주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그런 체제 전환 국가를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이렇게 체제 전환되면서 국민들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 그 집에 있던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줄을 서고 아니면 그 직장을 뭐 두세 개씩 갖고 이런 것을 보면서 북한이 붕괴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러시아에서 북한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연구를 하다가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2000년쯤에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제 북한 연구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북한은 이제 북한 그리고 북한을 연구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통일 교육도 하다 보니까 북한 연구, 통일 교육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고민이 들었던 건 뭐냐면 북한 청소년의 이제 의식, 생활들, 그리고 북한 체제 이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이게 과연 예, 통일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탈북 청소년들이 일하는 어, 그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이것은 이제 교육부 산하에 있는 이제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었죠. 거기 초창기 멤버로 들어갔고 그리고 난 이후에 1년 후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건 요 가운데 사진 보이시죠? 남북 하나재단 이쪽으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북 하나재단은 통일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그러니까 통일부가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정책을 이제 중앙 차원에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남북 하나재단은 이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중앙 차원에서의 어떤 그 허브 역할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센터는 지역에서 탈북민들이 이제 정착을 지원해주는 아주 이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하나 센터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중앙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제가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일했고 거의 15년 정도 일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여기고요.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대안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여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재단에 왔을 때 이제 함께 했던 사진이고요. 이렇게 해서 연구자로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께 그 통일 한국과 관련돼서 제가 나의 삶과 연관이 되는 현장의 일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남북하나재단으로 인도를 하셨고 이곳에서 연구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연구자이면서 이 사람들을 옆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실무자, 지원 관리자로서 역할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2023년도에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2023년 12월에 제가 남북하나재단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교육의 이해 그리고 북한 문화 이해, 남북 주민 갈등과 마음 통합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교육에 대한 이해입니다. 북한의 교육 목적은 무엇일까?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의 교육의 목적은
바로 새 세기의 교육혁명이다. 그리고 전면에 내세웠던 것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고 하는 것을 2013년 성군절 때, 그리고 전국의 교원들이 모였던 교원대회에서, 그리고 그 외에 법에서 항상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데, 김정은 시기 이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온 사회의 인테리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온 사회 인테리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인테리어로 만들겠다. 인테리어가 뭐죠? 어, 다시 말하면 엘리트.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을 엘리트를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을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아니라 대학교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대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온 사회를 인테리어 시키겠다. 이게 바로 60년, 70년, 80년, 90년 여태까지의 모든 교육 목표였어요. 그런데 김정은 딱 들어와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야. 이건 뭐죠? 모든 국민들을 과학기술의 인재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북한 주민 생각하게 되면 농민, 노동자들, 그리고 TV를 보게 되면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들을 보게 되면 엘리트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과학기술의 어떤 뛰어난, 모든 전 국민이 과학기술이 뛰어나다 생각할 수 없는데, 김정은은 바로 모든 국민은 전민을 과학기술 인재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을 말로 선언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북한의 교육법이 있어요. 그리고 헌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데 이, 이 내용 안에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교육의 목표는 온 사회의 인테리어였는데 이제부터는 교육의 목표는 전 국민들을 과학기술 인재화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아예 이것을 헌법 속에 교육법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학제 개편이에요. 김정은이가 이제 김정일이가 죽고 난 이후에 2012년도에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딱 잡았을 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온 국민들이 이제 전 세계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와 달리 젊은 30대, 그것도 이제 10대 때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고등학교를 한 2년 정도를 다녔던, 다시 말하면 유학파예요. 유학파였던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으면 뭔가 다를 것이다. 그러면서 2012년 처음으로 당 전체가 모이는 전원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이 전원회의에서는 아마 어, 경제개혁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주목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의 그 생각과 달리 김정은의 1호 개혁안이 뭐였냐면 교육개혁안이었어요. 근데 그 교육개혁안은 국제적인 교육 추세를 반영을 해서 학제를 개혁한 것이었는데 기존에는 11년제 의무교육이었는데 12년제로 바꿨어요. 그 12년제라고 하는 건 우리 교육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보고 이제 다시 설명을 시켜도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전입니다. 예전에는 11년제 의무교육하게 되면 북한은 유치원을 의무교육에 포함돼요. 그리고 소학교, 초등학교가 4년이고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6년이었어요. 이것을 바로 유치원을 포함하면서 소학교를 5년, 3년, 3년 했어요. 그래서 이 12년제 의무교육제는 교육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이 통일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12년으로 바뀌기 전에 이것으로 봤을 땐 우리는 12년이에요. 12년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을 빼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죠? 중고등학교가 북한은 10년이고 우리는 12년이에요. 그럼 통일되면 2년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면 상당히 여기 힘들다. 너무나도 많은 예상과 이 통합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와 달리 이렇게 1년이 소학교 1년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어떤 추세를 반영을 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12년 학제입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바뀐 것 같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12년제를 한다고 했지만 곧바로 할 수가 없어요. 준비기를 거쳐서 2017년에 전면적으로 12년제를 했는데 이렇게 11년에서 12년에 느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실을 만들어야 되고 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 교사들을 새로 충원하고 그리고 과목을 만들고 교과서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 내지 상당히 많은 과정들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16세 졸업하자마자 북한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이 12년제로 바꾸게 되면 1년 동안에 들어갈 군대에 들어갈 학생들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럼 학제 개혁안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정치적 동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건 젊은 지도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 김일성, 김정은을 이어서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바로 의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온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 동의를 창출하려고 했었고 또 하나는 고난의 행군 시기, 그 경제난 시기에 북한의 교육은 제대로 운영되지가 않았어요. 심할 경우에는 한 반의 절반 정도가 학교를 나오지 않고 결석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학제 개편을 하면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자, 재구조하자,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 교육과 관련돼서 이런 특징들을 하나로 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제발전 전략인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자마자 우리식 경제 관리를 해야 된다 하고 12년제 의무교육을 개편하고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5개년 경제개발 계획해서 이제 이때도 과학기술 강국 그리고 전민과학기술 인재와 12년제 의무교육을 이때 전면적으로 시행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직업교술 기술교육을 도입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단계에 인문계, 실업계가 있잖아요. 북한의 경우는 실업계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실업계 다니는 애들은 가난하거나 아니면 실업계 다니면 실업계를 졸업하자마자 뭐 노동자 농민이 되고 인문계를 나오는 경우는 대학 교육 가고 이것은 이제 부르주아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 실업계를 나누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그냥 이렇게 11년제, 12년제에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의무교육제를 개편하면서 별도의 실업계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단계. 그래서 이제 직업기술 교육을 도입을 했다는 것이고, 코로나 시기에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다시 이제 시도를 하면서 이때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을 주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좀 더 중요했던 것은 정보화 교육을 확대를 하면서 사상 교육을 강요를 했어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법률을 상당히 많이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일부를 개정한다라고 하는데 좀 더 주목할 만한 건 새롭게 만든 거예요. 제정한 거예요. 교육법, 교육강령 집행법, 이제 직업기술교육을 새로 도입하다 보니까 법을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북한의 경우에도 원격 교육을 상당히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원격 교육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격 교육법,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후에 주목했던 것은 어, 사- 어려웠던 이런 국민들을 추스리면서 정치 사상 교육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경법, 그러니까 반동 사상, 다시 말하면 외부 사상 문화, 한국의 한류 이것들을 이제 철저히 배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청년 교육 보장법, 청년들을 이제 쪼이는 정치 사상 교육, 그리고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식으로 우리 한류가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식 말투를 쓰는 것에 대한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도시와 지방의 이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인데 2021년에서 2025년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해요. 이건 아마 북한 관련된 TV에서도 상당히 많이 볼 건데 우리가 북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비판하는 게 뭐냐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과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사람은 심지어 평생 평양을 한 번도 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이렇게 격차가 심해요. 근데 이제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특히 2024년부터 지방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10 정책이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각 지방마다 20개의 그 기업소들을 그러니까 기업소들을 10년간 계속 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경북도의 함흥이라고 하면 함흥이라고 하는 도시에 20개의 그 이제 20개의 지방 중소기업들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럼 10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20 곱하기 10 해보세요. 200개의 기업소들을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교육 격차 해소에도 주목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의 현대화,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 수단은 경쟁과 동원이었다고 하는 게 이제 지방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면 뭔가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예산을 이제 투입하기도 하지만 국가에서의 예산 투입하는 것과 더불어서 좀 더 이제 계속 과거나 지금이나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학교를 경쟁시키고 학급과 학교를 경쟁시켜서 우리 학교에 컴퓨터 10대를 이제 마련하기 사업, 우리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성적을 뭐 이제 정보와 관련된 컴퓨터 우수 학생을 뭐 50명을 이제 뭐 양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과 동원 방식 그리고 학부모를 동원해서 그 학교에 이제 그 예산을 이제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열악한 인프라나 국가의 선택적 개입과 투자 정책이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격차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하는 건데 있는 곳, 그러니까 있는 지역, 그리고 있는 학교는 더 이제 이 투자가 가고 없는 것의 경우는 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제 좀 이제 그럼 도시와 지역 간의 격차, 북한의 학습 여건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2024년도에 통일부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통일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보고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보고서가 중요한 건 과거에는 이 보고서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윤 정부 들어와서는 북한 인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약간 인권을 포함해서 약간 북한 안에서의 그 경제사회 실태를 이제 보고서로 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원에 가요. 그 하나원에 있을 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뭐 5년, 10년 산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오자마자 하나원에 있을 때 그것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쭉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6,451명. 그래서 5년 단위로 20여 년간 시계월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김정은 정권 이전과 이후는 어떤지 이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성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탈북자들이 접경 지역에 많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사람이 많고 어, 2, 3, 40대가 이제 많습니다. 교육과 관련돼서 우상화 교육인데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했는가라고 했더니 91% 정도가 과거든 현대든 김일성, 김정일, 혁명 정사가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수학 순이었다라고 하고요. 어, 북한에는 인터넷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인터넷 어떻게 사용하지? 북한에 뭐 핸드폰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인터넷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98.4%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비해서 휴대전화, 이 핸드폰이 과거에는 얼마 없었는데 36.4%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 내에 이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 온 탈북민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탈북민이 아닌 북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수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휴대전화를 보세요. 과거에는 휴대전화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 이후에 36.4예요. 그리고 주목해봐야 할 그 컴퓨터예요. 아니, 컴퓨터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고 전 인민을 이제 전 인민의 이제 과학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컴퓨터가 있어? 근데 보세요. 과거에는 1.8%였는데 지금은 19.6%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별로 본 거예요. 이것을 이쪽인데 여기서도 볼 것은 휴대전화를 받으세요. 초록색. 초록색이 이 비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북한의 중앙 지역, 내부 지역이에요. 평양을 보세요. 일반 지역과 평양 지역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평양에는 휴대전화가 55%예요. 그리고 또 주목해 볼 게 MP3 같은 거, 예, 이제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CD가 평양의 경우는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교육 경험입니다. 북한은 원래 사교육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의 교육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이 돈을 주고 교사를 집에 들여서 공부하는 것, 아이들이 몇 명 모여서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하더니 일반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계층별로, 지역별로 사교육 경험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볼 것은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파란색은 나는 북한에서 사교육 받았어. 아니,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직접 이런 사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의 경우는 내가 사교육을 한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서 한 것을 봤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쪽 김정은 정권 이후를 보게 되면 여기 전체 하지 않았다가 48에 나머지는 옆에서 사교육을 직접 했거나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쪽입니다. 상중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거의 40% 경우가 사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낮은 계층의 경우에도 일부 탈북민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이렇게 사교육을 했거나 본 경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여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아이를 직장 다닐 때 아이들을 어디에 맡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주목할 게 우리는 북한이 다 아이들을 타가서나 어린이집에 맡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초록색 있죠? 이게 본인 집이에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많이 맡겼는데 이전엔 잘 안 맡겨요. 아, 이것이 과연 시사하는 바가 뭘까? 그리고 이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집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직장 타가서에 맡겼고 그 외에 많은 것이 동네 타가서에 맡깁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 수준이 안 좋을수록 직장 타가서나 아니면 이렇게 그 동네 타가서에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정보 문화에 대한 여부인데 북한에 있을 때 외부 영상물을 시청했나 하니까 83.3이 외국 영상물 봤다. 그럼 우리는 외부 영상물 봤다 하면 우리나라 거를 봤다라고 딱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밑에 보면 어떻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본 게 중국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는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많은 물자를 들여오기 때문에 중국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남한이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예전에는 한 반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경우는 많아진 게 김일성 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입니다. 다 컴퓨터 놓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노트북, 태블릿.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탁상 테이블보다는 노트나 테이블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제학교예요. 제일중학교 같은 경우도 다 노트북 들고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제일중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다섯, 여섯 명 정도였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2, 3학년 정도 됐을 때 한 몇 명 빼놓고는 그 반에 다 컴퓨터가 있었다라는 이런 그 이제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사회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학생 경험과 관련돼서 세계 인권선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12년제 무상 의무 교육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지역과 계층별로에 따라서 시설과 환경의 격차가 있고 교사의 처우가 다르다. 그리고 노력동원이라든지 특히 적대 계층이나 노동자, 농민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아직도 어렵고 교육의 기회를 찾아서 한국으로 온 이런 탈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코로나 시기 이후에 북한이 상당히 외부 정보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동사상 문화 배경법,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 보호법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북한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한 3분이 안 됩니다. 간단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열어야 되겠네요. 화면 전체를 보이시나요? 예, 두 번째 주제는 북한 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화와 관련돼서 여기 보면 알다시피 이제 결혼식 장면입니다. 결혼했을 때 이제 아직은 한복을 입고 있고요. 이 아이의 신발을 보게 되면 나이키 모양을 입는 걸 볼 수 있고요. 예전에 결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의 경우에는 북한도 변화가 돼서 광복 결혼식장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별도의 이제 이런 교수님, 근데 결혼식. 제 화면은 지금 그 북괴뢰 드라마 요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네네, 또 지금은 이거. 보입니다. 네. 전체 아, 그래. 화면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라도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다시 끄고 다시 시작을 해야 아니요, 되나? 아니요. 끄지 않고 그냥 그 슬라이드 쇼를 F5를 누르시면 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보이나요? 그냥 똑같긴 합니다. 네. 그냥 요 상태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보이니까요. 아, 예. 아, 이걸 다시 또 시작을 작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럼 그냥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다시 했다면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걸 좀 크게 화면이 안 아니, 되는구나. 괜찮습니다. 그냥 예, 예, 뭐 그림이니까 괜찮을 것 예. 같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우리 성묘를 한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경우에도 이렇게 세배를 하면서 성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보다 오히려 한복을 입고 있고 예전에는 교복도 한복의 형태로 북한의 대학생들은 교복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만큼 민족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경우는 민족을 중요시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전통 의복이나 이것들을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하지 않는데 북한은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보이는 모습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속놀이와 관련돼서도 여기 이제 씨름하는 건데 18자 대황수장 전국 민족 씨름 경기인데 이런 전통 민속 경기들을 중요시해요. 특히 이제 이 씨름가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에 남한과 북한이 함께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되게 됐고요. 이 널뛰기의 경우에서도 민속 체육이라고 해서 어, 이렇게 설날, 뭐 추석 이런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체육 행사에도 이제 이런 어, 그 운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건데 북한 예술 정책의 특징을 보게 되면 크게 첫 번째는 주체 성군 문예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 그리고 당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의 이념, 당의 이념 이것들을 이제 문예 정책에 그대로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적 가치보다는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 이런 것을 교양하기 위해서 예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라고 하는 이것이에요. 말 그대로 뭐죠? 민족 문화인데 여기에 사회주의적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은 그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문화다라고 하는 건데 북한의 교복이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든 연극이든 영화든 간에 보게 되면 민족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형식은 민족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민족적이어야 된다. 대신에 내용은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과거든 현재든 이제 계속 이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은 당성, 인민성, 계급성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전통 문화를 사회주의적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북한의 이러한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와 일상 의례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게 되면 초창기에 북한은 민족 문화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50년대,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봉건 잔재를 뿌리 뽑아야 된다 해가지고 전통적인 혼례, 장례, 의식 다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통적인 혼례나 장례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 종교적이다.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 음식과 차례를 너무 과도하게 차린다 하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들 아주 간소하게 하거나 약간 이제 한 것을 꺼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후반이 되면 민속명절이 부활이 돼요. 그것은 바로 대외적으로 우리식 문화, 조선민족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민족 문화를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설날, 추석, 한식, 단오 이 전까지는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아예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80년대 후반인 89년도에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그 설날 있죠. 구정. 구정을 옛날 공휴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정을 왜 공휴일로 하지 않았냐면 우리의 경우에도 일제 시대의 구정은 이제
이제 봉건적인 것이다 하면서 일제가 이 구정을 상당히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것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냥 구정이었다가 민속의 날로 했다가 언제 이게 정식 설날로 지정이 됐죠? 89년도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남북한은 보이지 않게 체제 경쟁을 한다. 어떻게 89년이라고 하는 같은 시기에 다 같이 이제 이 설날을 공식 명절로 이렇게 그 명문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민속 명절과 문화 통합이라고 하는 건 북한의 민속 놀이는 민족 체육으로 발전을 해서 씨름, 널뛰기, 그네뛰기, 활쏘기 이런 것들 다 민족 체육으로 어떤 명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체육에 있어서도 이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모두 민족 명절의 굴절과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39년도에 구정이 다 이제 서울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는 남북의 그 인간적인 정이라든지 세계관 이런 것들의 소통을 통해서 남북의 문화 통합을 이제 모색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던 것이 북한의 문화가 전격적으로 변화된 계기가 바로 뭐냐면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시기예요. 이때 경제난을 겪으면서 배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돼. 북한은 배급으로 먹고 사는 사회예요. 월급은 별로 그 월급 이제 5천 원, 10,000원 받아가지고는 쌀 1, 2kg 정도 사고 나면 살 게 없어요. 이렇게 배급 체계가 붕괴가 되면서 장마당이 들어섰고 한류 문화가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북한은 한류 문화나 외부 정보에 대해서 폐쇄했다가 개방했다가 폐쇄 개방 이것들을 어느 정도 조절해 가면서 북한의 생활 문화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농촌 지역이나 지역에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도시나 어떤 이제 그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의 그죠? 뭐 우리의 뭐 백화점처럼 이렇게 물건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생활 문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평양에 있는 능라 물놀이장이에요. 이것은 2012년도에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개장을 하고요. 능라 물놀이장 안에는 이 유원지 안에는 오락관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렇게 시찰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생활 문화 관련돼서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러니까 강원 지역뿐만이 아니라 평남 그리고 함흥 이런 전 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그 휴양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평남 양덕 온천 휴양지는 2019년도에 새로 만들어요. 여기에는 스키장이 있고 스키장과 더불어서 온천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 많죠. 이게 뭐냐면 개장을 하면서 이런 개장식 할 때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살림집이에요. 아파트를 만들고 있어요. 1년에 1만 살림집 건설하기 운동.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통강입니다. 평양의 보통강. 여기 전망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다락방 형식의, 다락 형식의 이렇게 층계 형식으로 다닥 올라가도록 이렇게 다락집을 지었어요. 고급 주택단지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개회식이고요. 여기 이춘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 이제 그 아나운서에게 김정은이가 집 입주권을 줬어요. 그리고 와서 사진 찍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제 살림집과 관련돼서 김정은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크게 봐야 되는데. 그 잘 보입니다. 네네. 아니야. 지금은 그 네. 표지만 보입니다. 저희는. 예. 지금 영상 안 나갔나요? 네네네. 표지만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이거 화면을 바꾸셔야지. 예. 그럼 다시 공유를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네네. 광고가 먼저 뜨고 있고요. 광고가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예, 크게는 안 나오네요, 또. 아, 그냥 이대로 해야 네. 되겠습니다. 광고를 좀 건너뛰어 주시면, 네. 예. 이 소리는 원래 안 나오는 건가요? 어머, 소리도 나와야 됩니다. 아, 잠깐요, 그러면.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나와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냥 예, 화면을, 유튜브 링크 화면을 예. 주소를 넣으시면 그냥 바로 나올 텐데, 소리가. 제가 지금 여기 아직 있는 거죠? 네. 아, 이게. 아, 소리가 안 들리죠?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네, 저한테 링크를 카톡으로 그냥 하나 주시거나 제가 저기를 아, 요걸 찾아보겠습니다. 제목을 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겉과 화면을 속이 한번, 너무 다른 1년 만에 지은 평양의 강남. MB 네, 뉴스. 네네. 그러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 진행을 하시죠. 2분이라서 그래도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길지 않아서요. 네, 먼저 진행을 하시고, 예, 예. 제가 되면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저기 글씨 화면은요? 를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아, 공유를요? 네, 공유. 파워포인트 공유를 해 주시면. 네,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네. 예, 예. 어, 지금 이제 화면과 관련된 요 설명인데요. 김정은이 이제 그 문해 정책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문명 강국 이것을 바로 문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주의 문명 강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전 인민이 높은 문화적 품격을 지니고 사회주의 문화 생활을 누린다. 그러니까 과거에 문예 정책하게 되면 뭐 영국 정책이 이렇다, 당 정책은 어떻다, 문화 정책은 어떻다 이렇게 문예 정책만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회주의 문명 강국이라고 하는 건 북한의 주민들이 이 문화 생활을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예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런 문화시설, 관광시설을 확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있는 모든 살림집뿐만 아니라 능라예술원, 뭐 물놀이장 아니면 뭐 유희시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확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 도시도 아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건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의 함흥, 원산, 그리고 평성 이런 전 지역에 걸쳐서 이러한 과학화 현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니까 실제 이렇게 문화 생활을 누리고 그러니까 집을 받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에 변화된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문명 강국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 생활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 문화유산 보호법 요 정도는 이제 나가고 혹시 영상 다 찾으셨나요?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이제 영상은 이제 아직은 나중에 안 보는 거. 되겠습니다.
아, 예,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상은 제 거 보시면서 이제 개인이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평양에 우리 강남처럼 건물들을 막 이제 그 세워놓은 집을 세워놓은 그것의 이제 허와 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를 한 10분 정도 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이런 교육, 북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이렇게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점도 있지만 그 남북 주민 갈등과 마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교수님 이제는 될 것 북한에서는 같은데 잠깐 볼까요, 그럼? 예예. 소리는 안 나와요. 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게 될 사회주의 번화가 인민의 새거리가 보란 듯이 건설됐습니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현대적인 도시구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석했습니다. 민주운동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온 비서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했습니다. 작년에도 통화거래 할 때도 이제 야간 잠든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전력 사정이 괜찮다고 바깥으로 홍보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건물들을 바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겉에 보여주는 게 이제 다 끝났나요? 끝났으면 이제 강의 시작할까요? 어떠신가요? 네, 예, 예. 세 번째 주제를 하겠습니다. 남북 주민 갈등과 마음 통합인데 그 북한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문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왔었을 때 이제 직면하고 있는 누구나 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음의 갈등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의 기대와 좌절입니다. 네, 처음에는 화면이 이제 멈춰 있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도 네, 화면을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 화면 안 하고 여기서 넘어가야 될 것 네네네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의 기대와 이제 좌절인데 처음에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 남한 사람들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우리를 잘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나중에 좌절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
그러니까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야, 우리 지금 축제가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제 한국 사람을 따라 갔어요. 봤더니 이제 다문화 음식 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 축제를 다 봤더니 미국 음식은 없는데 바로 북한 음식은 있는 거예요. 거기 인도네시아, 필리핀 모든 음식이 있으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다문화 축제? 우리는 북한은 다문화인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이제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똑같은 동포인데 미국 동포는 우대하는 데 비해서 자신을 이제 중국 동포 취급을 할 때 어떤 좌절감, 어, 그리고 나를 똑같은 남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대한 어떤 서글픔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한 친구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북한을 이제 탈북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숨어 다니다시피 하면서 약간 좀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신분을 속이고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속임도 당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하는 얘기가 중국에 있었을 때 자신을 이제 약간 차별 대우를 하고 편견을 갖고 했을 때에는 그냥 참을만 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남한 사람이 자기를 차별 대우하고 약간 편견을 가질 때에는 참을 수가 없더라. 심지어는 분노가 끓어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정말 다른 나라니까 우리 같은 민족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확대하고 내가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편견과 차별과 이런 따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야기할 수 있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의 치열한 경쟁 문화라고 하는 건데 열이면 열 제가 이제 만났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한국 사회가 뭐가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이걸 얘기해요. 자기가 일한 만큼 버는 사회,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 하는 만큼 돈이 주어져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노동자면 노동자로, 그리고 농민이면 농민으로 해서 그 자기 신분을 이렇게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교육의 기회를 갖고 취업의 기회를 가지면서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장점인 것 같다. 이렇게 자신들의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부정적인 표현은 뭐냐면 빨리빨리. 정말 숨도 못 쉬겠다. 빨리빨리 움직이고 끝없이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너무 각박한 사회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아침에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점심에 이제 끼리끼리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일하고, 저녁 때 되면 안녕히 계세요. 일하고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소변 보러 갈 짬도 없을 정도로 까무러칠 정도로 일만 하고 이제 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다라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8시, 만약에 9시에 일하면 6시까지 그 시간만 일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팀 간의 경쟁, 뭐 집단 간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그럴 때는 이제 그때만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만 때우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이 성과를 낸다는 거 참 힘든 것 같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니면 남의 일에는 간섭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는 북한의 교육과 우리의 교육 문화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 북한에서는 학교에서 다 배워주잖아요. 그래서 오전 수업 끝나고 나면 오후에 애들을 다 집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학교에서 아이들 다 잡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집단 활동을 한다든지 소그룹 활동을 한다든지 반에서 남아가지고 숙제를 선생님이 그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숙제를 다 해놓고 평가라고 집을 보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국가가 학교가 학생들을 책임져요. 근데 한국에서는 학교는 대충대충 공부를 가르쳐 주고 왜 학원에만 저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학부모가 정보 교류를 해야 되고 아이들의
아이들의 준비물, 그리고 아이들의 그 숙제까지 다 책임져 주는 거, 이것이 참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라고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 특히 이제 한국의 교사들이나 아니면 한국의 학부모들이 탈북민하고 같이 있을 때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부모 간의 이제 갈등 사례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싸우다가 다 긁었어요. 우리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 갔던 유치원, 학교에 보냈는데 긁혀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큰일 날 만하잖아요. 그런데 나만의 학부모가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이거 큰일인데. 그래서 나중에 인제 그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딱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애가 당신 애하고 싸워서 긁혔다." 그랬더니 이 북한 학부모가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왜 전화하느냐."라는 식으로 대응할 때 나만의 부모는 '헐 어쩜 이럴 수가.' 인제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긁혔는데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전화했으면 "미안하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런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전화를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야 이 학부모 이 아이하고 놀면은 안 되겠다.' 하면서 인제 자기 아이들은 "걔하고는 이 북한의 애하고는 놀지 말아요. 손해 봐요." 하면서 인제 소문이 쫙 인제 도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복 주민의 통합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체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민족 역사, 언어라고 하는 점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82여 년간 적대적 체제 하에서 남북한 간의 이질성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은 서로 갈등, 분리, 배제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이제 2004 년도에 중요한 이제 북한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이 나왔던 게 그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남과 북은 이제 한 민족이 아니다. 남과 북은 한 민족이 아니라 두 적대적인 두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는 한 민족이라는 것,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걸 쓰질 않고 학교 안에서도 인제 민족이라는 용어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인제 분단선 같은 경우도 인제 그 국경선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남한도 이제는 남조선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대한민국 정식 호칭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은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니라 인제 서로 완전히 다른 국가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민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받고 왔던 탈북민과, 그래서 인제 한국 사람이 같은 민족으로 대하지 않을 때 섭섭함을 느끼겠지만, 지금 인제 막 인제 두 국가론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경우가 만약에 한국에 온다라고 하면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도 과거의 교육의 영향이 력이 있어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마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건 5천만 명의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명의 북한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다수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북한에 한 사람이 왔으니까 "적응해라. 동화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인제 그 통일부의 정착 지원 정착에 의하면 적응 동화가 아니라 사회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통합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통합보다는 적응, 동화가 더 인제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민의 남한의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동을 넘어서 그 한 사람은 북한에서 습관과 관습과 행동 양식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습관, 관습,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동반한 행위자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습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경제, 사회, 문화 이것을 새롭게 습득하는 과정에서
남한도 경제, 사회, 문화, 경제자본, 사회적 문화자본을 획득해야 돼요. 탈북민도 한국 사회에 와서 경제자본, 사회적 문화자본을 획득해야 돼요. 이것은 자본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남북은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경험은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용서, 화해 안에서 온전히 이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 우리 이제 기독교인은 용서가 중요하다, 화해가 중요하다, 통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온전히 환대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음속에서는 아유, 우리 사회 왔으니까 당신 적응해야 돼. 북한에서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한국에서 새 출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변하지 않아도 돼. 북한 사람만 완전히 변해서 우리들 것을 습득하면 돼.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게 통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적응, 동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 상호문화 이해, 공존 연습이라고 하는 건 북한 사람만 변화되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인 우리들도 변화되고 적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합이고 상호문화 이해고 공존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어, 내 것을 탈북민에게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계 있는 것을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전을 북한에 대한 어떤 화해 그런 통합에 대한 이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화해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